지금부터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15회 샤이오 북한 인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조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던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전의 의미를 담아 2011년에 제1회 샤이오 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북한 인권 연구와 각종 회의를 통해 국내외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도 그 일환으로 1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제15회 샤이오 북한 인권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을 특별히 축하하기 위해 오신 제임스 희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의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실 통일연구원 김수환 박사님,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님, 또 토론을 맡아주실 이규창 실장님, 유영수 교수님, 이승주 박사님, 김헌준 교수님, 현인의 대표님, 정은미 박사님, 홍지영 박사님, 엄주현 사무처장님, 이주성 사무총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30여 년간 매년 북한 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여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화해 왔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샤이오 북한 인권 포럼을 개최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였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샤이오 인권 포럼은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포럼은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시성 높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분단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현재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송환 결정을 통보하고 북한은 지체 없이 이들을 받아들여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종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취재진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좀 반영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질적 개선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장, 이민족 이국가론, 핵무력 통일론 등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일 기반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사회권과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고 해외 탈북민 강제 송환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의 열망이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국가론에 호응하여 우리도 남북한을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통일을 국가 목표에서 지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눈 감고자 하는 사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은 인권의식을 잃고 인권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분단 고착을 추구하는 것, 북한 주민의 삶에 무관심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이며 반역사적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정세가 어렵더라도 통일의 좌표를 분명히 세우고 북한 주민에 대해 동포의식을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포럼은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포럼의 논의는 단순히 학술적 지식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향한 세 가지 핵심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적 차이보다도 우선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인권 문제를 정권이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둘째, 한반도 문제는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즉 UPR과 같은 국제적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필수적입니다. 인권은 평화의 토대이며 평화는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권과 평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적 통일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논의와 실천적 방안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통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천식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남중 차관님께서 급한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손성현 통일부 인권정책관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인권정책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통일부 김남중 차관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제15회 샤이오 북한 인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이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한 샤이오 포럼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천식 원장님을 비롯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오신 통일연구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임스 희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장님, 김수함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님과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 인권의 포괄적 접근과 인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보고에서 언급하다시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다방면에서 여전히 많은 관심과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영양실조 인구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백신의 접종률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폭 낮아졌습니다. 또한 약 3분의 1의 북한 주민들은 안전한 식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인도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 차원의 협력 통로 복원을 지원하고 민간 및 국제기구와 함께 영양, 보건, 위생, 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수검하고 최근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의에 임하였으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과 개발 메커니즘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지켜나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당사자로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하고 취약 계층을 아우르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비롯하여 민간 및 국제기구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성현 인권정책관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희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 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speaking in English, but I think you have the text of my speech in your program booklets. First of all, thank you for asking the United Nations to speak at this Shayo Human Rights Forum. Thank you to President Kim, and it's good to be here with my friend Kate Soon as well. The forum continues to address the most relevant contemporary human right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nks also, I have to say, to Kinu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r the really good collaboration with the UN Human Rights Office here in Seoul over the year since we last met at this event. It's deeply appreciat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a crisis. We all know that. It's long-standing, it's serious, and it's chronic. There are few places like it in the world. We in the Human Rights Office, the UN Human Rights Office, have published dozens of reports outlining violations and possible international crimes, along with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rove the situation. Our latest report, covering the last decade, will be published very soon, and I encourage you all to read it.
I also agree with what the President said, which is that a stable approach to human rights and DPRK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deed requires new approaches. The decades of division on the peninsula means that many approaches have been tried and tested and often tried again and tested again. Progress, if any, is very slow. At the same time, the regional and global context today is changing. Approaches that might have been promising in the past may yield less opportunities today. The topic today link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responses. The topic is seeking new pathways for promoting human rights and inter-Korean humanitarian cooperation. In other places where I've been asked to talk about this topic, I've talked about the link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 human rights law must be complied with in any humanitarian action. So, for example,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provided to beneficiaries without discrimination. Beneficiaries must be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by humanitarian actors and so forth. But here, in this context, and today, I think we're talking on a much broader plane. I think the question is, as I see it, how can humanitarian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DPRK help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o let me make a few points, 3 points in these opening remarks. The first one is that almost all human rights require governments to provide something to citizens. It requires them to spend money to guarantee rights. So the rights to health and education are obvious examples. The government must build hospitals, it must employ teachers and so forth. But even for something like the right to be free from torture, this also requires government to invest in things like police training, complaint systems, CCTV cameras and so forth. So without resources, it is impossible for any government to meaningfully respect the human rights of its people. So we need resources. For many governments, international assistance is one way, one source to receive the funds to allow rights to be fully respected. The government obviously needs to be budgeting itself to respect human rights, bu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one way. International assistance, as long as it is in conjunction with political will from those in power, helps governments respect human rights. The second point is that humanitarian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generally meant the Republic of Korea providing food, medicines, and other support to the DPRK over many years, over decad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particularly in the United Nations, we distinguish between development assistan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is has already been referred to. In general, one, development assistance, being long-term, and the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being short-term.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know that the DPRK has in the past indicated it did not want to be seen as a humanitarian recipient, but rather it wanted development assistance. And on the other side, we have member states who oppose the use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DPRK. But this distinction doesn't really work in many situations. Is rebuilding a school bombed in war, i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or i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Is providing vaccines to children in the DPRK after COVID humanitarian assistance or development assistance? Since 2016, the United Nations has promoted work on the, quote, nexus betwee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ivities. We also include peace-building activities here. There is a lot written on this topic, but in brief, for me, one of the main takeaways is that in many cases,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you label the assistance, as long as your aim is to provide a solution for people in need. And when you think about it, the people receiving the assistance, beneficiaries as we call them, they don't really care what the label is, as long as they get the assistance. What is important is the assistance is helping them enjoy their human rights to housing, food, education,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Now, what I've just presented is a very simplified view of a very complex situation.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large parts of the DPRK economy, as well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sufficient political will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DPRK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But my basic point is that whatever the assistance is called, i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people's human rights enormously. And this brings me to my last point. The way to ensure that assistance or cooperation, as you term it, improves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the DPRK is to plan it and to provide it using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o-called human rights-based approach. Human rights is very detailed in its guidance. It is far more detailed than humanitarian law or development assistance practices.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ensures that those most in need receive the assistance.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can promote good human rights practices in the DPRK, meaning that it can show a good example to how the government should be behaving. And it mean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complying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which require it to take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when providing international assistance. These are just some brief ideas,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the discussion and the outcome of your deliberations toda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제임스 희난 소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유 북한인권 포럼 제1회의 북한인권의 포괄적 접근과 인도적 사안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1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회의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김수암입니다. 오늘 이 제1회의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평가, 그다음에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책 방향,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의는 5명의 이 패널이 이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유영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승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프로파일러 이승주 박사님, 그다음에 김원준 고려대학교 교수, 현인의 한반도 미래 여성연구소 대표, 이렇게 5명이 패널로 참석을 해서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고 주제가 또 2개인 만큼 또 5분을 썼기 때문에 이 회의 진행을 원래 이제 80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휴식 시간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주제가 2개다 보니까 첫째 주제를 가지고 5분이 말씀을 하시고 잠깐 토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2번째 논의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와 좀 다르게 김원준 교수, 유영수 교수, 이승주 박사, 이규창 박사, 전일래 박사 그런 순으로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7분을 가급적 넘지 않게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제사회의 경우도 UN, 개별국가, NGO 같은 역할을 고려하고 그 역할 속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고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거와 더불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제, 추진 방향이 중요하니까 오늘 많이 얘기한 우리 국정과제에서 나와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취약계층을 하는 포괄적 통합적 접근, 그다음에 인권과 압박과 관여의 토괄적 동시적 접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개회사 3분 모두 말씀하셨듯이 인권, 개발, 평화, 그다음 북한인권법에 나와 있듯이 인권, 남북관계, 평화 이런 선순환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염두에 좀 두면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준 교수님은 앞에 좀 도입 부분으로 좀 이론적 측면들이 있고 남북한 인도주의 사안은
제가 추가로 드릴지 안 드릴지 시간을 합쳐서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발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국제 인권과 이행기 정의를 공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국제 인권과 북한 인권의 관계를 보면은 국제 인권 규범으로서 법과 여러 가지 제도들, 관행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소위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 이행기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사 문제, 과거사 정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흐름이 유엔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엔 사무소 서울 사무소에서 발간한 2021년 보고서에서도 봐도 권고사항으로 진실, 정의, 그다음에 배상, 재발 방지라는 4가지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행기 정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책무성 개념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무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책무성이라는 개념이 단지 그냥 법적인 재판 아니면 처벌만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어카운터빌리티를 얘기를 할 때 국내나 국제 또 지역 이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및 배상, 그다음에 우리가 숙청이라고 부르는 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기념이나 재발 방지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이나 국가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무성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무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라기도 포함하지만은 사회 전체의 어떤 간접적인 책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단기적인 책무성도 있지만은 오랜 기간 인권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기적인 의미의 책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조금은 기존의 이해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무성의 부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조사라는 부분인데요. 이 조사라는 거는 특정 행위가 과연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하는 행위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2가지 국제 규범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인권법과 인권규범이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국제형사법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국제규범을 동시에 사용하면은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호 시너지, 상호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COI 활동에서 봤던 거죠. 단순히 국제인권규범의 침해가 아니라 국제형사법, 거기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위법이라는 행위가 매우 강력하게 파급 효과를 미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책임, 처벌이라는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지 국제사회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 같은 경우도 유엔 조사위원회, 그래서 COI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이외에도 FFM이라 그래서 팩트 파인딩 미션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특별 절차 및 비정부 기구에 의한 조사도 있고 국내로 확산돼서는 진실위원회 및 이제 비공식적 진실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민간에서 조사하는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번째로 넘어가서 국제 인권과 북한의 교차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번째로 보시면은 국제 인권으로 그럼 과연 북한 인권을 보아왔던 것의 장점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 이 점을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여러 선생님 축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이러한 장점들을 보통 강조를 하시는데 일단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유엔의 국제법 아니면은 유엔 국제규범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것이 또 갖고 있는 한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게 또 북한도 인정한 기준이라는 거죠. 북한도 가입을 했고 당사국이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장애에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방북까지 허용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북한 인권을 여러 국제 인권을 보는 것의 장점으로 보는 거는 이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 이행기 정의는 아까 그 사무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북한 인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냐, 이게 현재성의 문제가 상당히 하나의 걸림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로닉 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뭐 한국 전쟁 시기 그다음에 그 이후 그다음에 뭐 1900 COI 보고서 같은 경우도 1948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이행기 정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권 침해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가해를 낳고 그 다음에 명백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행기 정의도 지금 식민지 문제에서 유엔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 이행기 정의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성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북한 인권을 이제 국제 인권으로 보는 것에 또 한계도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인권이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문제로서의 어떤 특수성, 특히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국가가 이거는 뭐 단지 북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인권 개념이 처음에 전파됐을 때, 그리고 인권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 됐을 때도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이해하는 어떤 인권 침해나 탄압 이런 것과는 인권과는 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국제 인권 개념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권 개념이 국내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아니면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 민감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강조될 때 인권 개념이 적용되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 인권의 어떤 틀을 맞춰서 어떤 특정한 국가를 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북한 인권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인권 규범이 가진 역사적 지역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범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요. 이행기정의 규범만 해도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걸 강조하지만은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이 어카운터빌리티와 사회 통합과 책임 규명 사이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사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한계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기 정의 논의에서 갈등은 과연 재판이냐 사면이냐 아니면은 정의나 평화냐 이런 형태의 논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오히려 통합이나 화해를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북한같이 아직까지 정치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나친 책임 강조가 오히려 독재자가 탄압을 강화하고 더 문을 걸어 잠그게 돼서 인권 침해를 저해한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 조사 자체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서 하지만은 이 하나하나 이 조사의 기본적인 기준들, 정확성, 객관성, 일관성, 신뢰성, 균형성, 정치성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치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성을 배제했다 그래서 균형성을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COI 보고서도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이후 과정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와 연관해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지정학적 문제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고, 지금 미국의 어떤 트럼프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상당히 많은 그 국제 정세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인권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인권 규범 자체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중잣대, 선택적 적용,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인권 규범 자체가 흔들리게 돼버리면은 북한에 적용하는 인권 개념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카운터빌리티도 사법적 정의 이외에 비사법 정의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원준 교수님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인권으로서 북한 인권을 봤을 때 장단점, 특히 이제 북한이 그런 대응하고 반응하는 논리에서도 선택성, 이중기준,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장단점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유영수 교수님 질문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북한대학원대 유영수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김원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규범, 제도, 그리고 어떤 더 폭넓은 관행까지 쌓여왔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최근으로 따져도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이나 혹은 탈냉전까지도 더 거슬러 올라와서 그런 관행들과 규범과 제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데 쌓여왔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정착됐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의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서 우리한테 어떤 이 북한 인권을 대하는 실천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에 결국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여태까지 진전시켜 온 어떤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맥락이 있다. 각각의 방식이 맥락이 있고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 다 이것을 말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생겨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적용되고 해결됐고 혹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이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부 토론에서 이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납치, 강제 실종 문제를 얘기하게 될 텐데요. 납치와 강제 실종만 해도 우리가 이제 1945년 이후에는 제2차 대전 이후에 전시 인도 문제로 다뤘지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이 생김에 따라서 이제 인권 문제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간극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납치, 강제 실종 문제인데, 이것은 인권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범죄라는 점이 들어가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 문제, 그 관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단지 북한뿐 아니라 이 두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 처벌 문제가 관련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45년 이후에 단지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가자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를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룰 것이냐라는 것이, 이런 모든 역사적인 맥락에 다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거기서 조금 더 어떤 우리의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쌓아오고 또 적용해온 어떤 이런 인권의 규범, 제도, 관행이라는 것이 최근 한 10년 이상 동안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쇠퇴와 붕괴라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인권 자체의 논의와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특별히 이제 발전도상국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인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국내적인 혹은 국제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방안으로 인권규범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북한 인권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인권 보호 제도라는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뒷받침, 그 지탱하는 힘을 우리가 주어야만 북한도 가능하다. 김원중 교수께서 아까 마지막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제도 전체에 대한 뒷받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납치 및 강제 실종에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은 최근 이제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과 함께 그 전시에 가족과 헤어진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이산가족 문제가 다시 조금 이렇게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인도적 문제로서의 납치 및 강제 실종뿐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런 것이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한 증진이고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증진이지, 이것을 남북 관계 문제에만 그 축소시키면 오히려 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한두 달 전에 이제 지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이제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거기에 자유권위원회에서 유엔 의무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자유권위원회가 무산될 뻔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유엔이야 워낙에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항상 힘들었지만 유엔 인권 그 자유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회의를 굉장히 위기에 회의 개최가 위기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제인권보호제도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는 없더라도 국제인권보호제도를 지탱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적에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단지 자유권위원회라는 건 의무분담금의 문제지만, 우리가 의무분담금이라는 건 유엔에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의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나 그 사이인데,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납치 및 강제 실종 문제, 새로 떠오르는 문제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엔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 교수님 유엔 인권 메커니즘 전반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뼈아픈 것 같아요. 사실은 유엔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 인권 이런 그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이 세션에 다음 주제를 다루게 될 우리 그 남북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 절차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좀 연기되고 있는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게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승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괄적인 북한 인권 논의를 다루는 중요한 장에 이렇게 초대받고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북한 연구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분들 고견에 기여할 수 있게 저희 시민사회 활동 위주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단연 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역할 중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여러 유엔 기구를 통해 상세한 의제 제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 옹호 활동 시민 단체들의 초점이 반인도 범죄 책임 추궁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역설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었고, 이제는 다음 단계인 구체적인 수단 그리고 폭넓은 절차에 대한 개별 대응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권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하는 것이고, 사회권 또한 북한의 자유권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현재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가능한 모든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적 사안인 국군 포로와 납북, 억류자 문제가 바로 그러한 사안인데요. 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매우 시급한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기한 국군 포로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2021년에야 유엔 총회를 통해서 우려가 표명된 바 있습니다. 억류자 문제도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영사 접견권 요청, 그리고 조속한 석방 등이 시급한 사안인데, 저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 핵심 내용이 이번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모든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전에 2월에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결의안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개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그 진정서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24년 7월에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의 그 진정서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에 제출한 바 있고, 이것이 지난 3월에 자의적 그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으로 인해서 강제 그 실종으로 인정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고,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그 권리 옹호를 저희가 조력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그 한국 사회의 노력과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강제 실종 문제나 억류자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진일보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매번 환기하고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펼치기에는 다소 모든 문제에 대한 참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그런 참여를 계속해서 요청드릴 계획이고요. 또한 수십 년간 외부 세계 차단된 이런 상태에 북한이 그 관심을 더욱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저희가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기구의 여러 가지 채널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노력,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각자의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이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전략적 관여를 병행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사회권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양한 UPR과 같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 그리고 유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서의 많은 그 내용적인 반영, 그리고 개별 조약 기구들을 활용해서 사회권과의 그 이슈를 결합해서 북한 사회보다 적실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다 함께 경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승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규창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통일부 이규창 실장입니다. 제가 9월 1일부터 연구원과 복귀해서 그날부터 다시 실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 1세대 자유권, 2세대 사회권, 3세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항목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유권인데요. 자유권 할 때 보통 인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좀 20여 년 지나고 있는데, 북한이면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빠지는데, 저는 좀 북한이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 인권이 좀 바뀐 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4년 10월 보고서 발간 이후에 북한 내부적으로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려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2021년에 구타행위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2023년에 변호사법이 개정됐는데 그중에 보면은 뭐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변화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권 UPR을 1, 2, 3, 4차 UP할 때 자유권 권고는 대부분 다 북한이 거부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피구금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권고는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그 권고를 이행을 했는지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럼 또 이게 구금시설의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이런 건 좋은 인권 대화의 소재가 되는데 그럼 어떤 국제사회에 누가 하느냐 어떤 국가가 하느냐 이런 게 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 분야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인도적 지원은 많이 얘기를 해왔고 활동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느낀 문제 중에 하나는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인도적 지원을 하면 그것이 곧바로 사회권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을 하면 사회권은 제도 개선이 돼야 사회권이 개선이 되는 건데 인도적 지원만 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 사회권, 제도 개선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걸로 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은 북한의 어느 지역에 누가 생활 개선 적정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사회권 규약에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 조건을 개선할 권리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이게 뭐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연구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서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결의 등에 담기고 유펠에서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시장화, 장마당, 또 사유화 인식에 이런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인권선언에 재산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권 규약에는 재산권 규정이 없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그동안은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쪽에도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민법에도 보면 재산권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북한의 영구 저변 또 생태계 이런 게 많이 관련된 문제죠. 근데 최근에 뭐 RFA나 VA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다 중단이 되어 있고 우리 민간 단체들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고 미 국무부 보고서 때 보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좀 줄어 있는 상태고 통일부나 외교부도 역량 강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세대인데 평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권 정책의 지속성,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을 말하고 싶은데 결국 뭐 인권 정책 지속성 과목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D- 정도를 좀 주고 싶습니다. 한국 내에서 인권,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꼭 반대되는 걸로 많이 인식을 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권, 사회권, 더 나아가서 평화권, 발전권을 포괄하는 인권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권의 보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1993년 비엔나 선언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적 특수성, 문화적 상대성도 고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된 게 북한인권법 2조 2항에 북한인권 증진과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 얘기할 때 좀 많이 강조는 안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보고 이게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 특수성이 잘 조화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인권, 남북관계, 평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주제가 결국 재해재난, 감염병, 기후변화, SDG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임규명과 전환기 정의가 COI 보고서 이후에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헌법 4조에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자유민족 기본질서라는 건 우리 체제 중심의 통일을 하라는 거고 그 방법은 평화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는 정보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 방법으로 이제 정보 접근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보 접근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정보를 많이 들어보면서 북한 체제를 바꾸고 심지어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북한의 정치와 수단과 도구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인권의 본질, 인권의 정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북한 주민은 얘기는 안 하고 북한 정권, 김정은,
ICC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권의 본질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서 북한 자체 내에 시민 의식이 형성되고 그 체제가 변한 건 남의 결과적으로 따르는 거고, 그 이후에 가해자 책임,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상, 공직자 재임명 이런 이제 전환기 정의 문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르는 건데, 우리는 좀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제 전환 이후에는 또 전환기 정의 문제가 따르니까 그 이후의 문제를 또 제기가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 또 북한 인권 조사 기록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창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잠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 증진하는 방향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국정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그 북한 인권법에 나와 있는 남북 관계 발전, 평화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북한 인권 재단을 추진해 가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유영수 교수님 좀 생각했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역할에 대한 평가니까 그 소위 트리티 바디나 아니면 UPR이나 그거는 COI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COI가 완전히 북한이 거부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으킨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엔 기구별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뭐 스페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특별보호관도 허용을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아니면 상이하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승규 박사님 나중에 생각해 주시고, 이현래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김원준 교수님 생각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게 뭐 우리 남한에서는 또 준다고 생각할 거고,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을 우두머리로 해서 우리한테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북한으로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국제사회가 역할을 한 것이 과연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그 의자하고 그 이규창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북한은 아마 여전히 그 인권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올리지 않았을 거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자도 다 말했지만 법도 개정했고 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 형식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게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그 UPR에도 좀 참가해보고 이번에 그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한 북한 심의에도 참가해 보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받아들인다는 입장보다는 아마 북한에서 나올 때 계급투쟁이 전초선에 가서 내가 열심히 우리나라를 옹호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오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끊임없이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거고, 또 그런 게 열렸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조금씩 바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꺼번에 바꿔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걸 우리가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국주의자들하고 맞서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그 좀 이구러진 대책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 주시기에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는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를 그 한 번도 이런 그 보도 말하자면 그 뉴스에다가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신문 북한에 뭐 딱 그 나오는 선전수단이 딱 지정돼 있잖아요.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데 거기에서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는데, 북한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한 다음부터는
뭘 하는가 하면 거기다가 장애인에 대해서 서식을 조금씩 싣기 시작했고 그 서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록 형식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다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유엔이나 이런 국제사회의 그 말하자면 제재나 압박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더라면 북한 지도부의 그 변화도 아주 느려졌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런 데 참가하면서 그 유엔 그 인권위원회 역할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UPR에 보니까 뭐 100개 국가가 쫙 맞서서 도저히 한마디 말하고 그저 쑥쑥쑥 다 지나가다 나니까 이걸 좀 누가 좀 더 실속 있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비용이 동원되고 그런데 좀 더 이런 걸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관변의 성격이 매우 강해서 무슨 인권재단이 지원 같은 게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잘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재단이 출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주의와 저는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그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그 소아마비에 북한이 꽤 많았거든요. 장애인이 거의 다 소아마비 환자들이에요. 올 때부터. 한데 의사들이 증언에 의하게 되면 2000년대부터 그 유엔에서 이 전염 그 예방 주사를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소아마비 환자를 이제는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지원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리 박사님이 그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그 관여를 병행해 가는 관점에서의 어떤 북한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일정 정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 이승준 목사님 혹시. 네, 일단은 유엔 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그 상이한 대응 방식의 근저에는 북한 당국이 이 유엔 기구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보고 내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그 상부의 그 보고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내용이 약간씩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자국의 이익이 어느 것에 있는가에 대한 시선이 국제기구의 시선과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즉각적인 그 수용과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반면에 민간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이 문제가 현실에 적합한 문제 제기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계속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태 조사의 그 자료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북한의 속성과 북한의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읽어내는 자료를 통해서 시민단체의 활동 그리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통로의 선순환이 한국 사회에서 근저에 좀 환경이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인권으로 보는 북한 인권의 단점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COI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그 했던 이제 비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보고서도 상당히 잘 쓴 보고서고 사실 그 보고서 자체로만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도 표현했지만은 단기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효과의 이거를 조율하는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국내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뭐 발표회가 뭐 취소됐네 안 됐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리고
커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치명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실수라고 보는 거는 공개 서한 문제와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나가서 이제 스탈린이나 나치와 자꾸 비교를 하는 이런 거가 과연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있죠. 국제사회의 어떤 이걸 끌어모으는데, 하지만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모든 그 유엔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래서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잘 써 있으면은 아니면 이제 축적돼서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잘 마련이 됐으면은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눈까마스 같은 보고서도 사실 뭐 그게 뭐 언론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뭐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스테디셀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좀 믿으면은 아마 중장기적인 효과와 이 단기적인 반짝 이 성과, 이거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유영수 교수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이제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해서 접근하자,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조현종 박사가 잠깐 논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 자유권과 사회권을 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2, 3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유영수 교수님. 어려운 질문 주셔서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북한 일반적인 대북 정책뿐 아니라 이제 특별히 또 북한 인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생각할 때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이 좀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 간다는 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떤 이 국제사회에서 입장을 취한다는 거, 제가 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는 해야지, 그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대북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북한과 관련 없이 다른 나라들과 어떤 같은 입장을 취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입장을 취한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는 것이 따로 갔을 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보였는데 뒤에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이제 국제사회도 알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권의 증진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교류 협력이 결국에는 문 앞부터 지지부진돼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류 협력 다음에 할 거니까 그냥 손 놔버린다. 이것도 다 국민들도 알고 국제사회도 다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한 나라가 입장을 취하고 정책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일관성을 가져갈 거냐는 건 굉장히 큰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서서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고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이제 조금 너무 북한에 집중하기보다 아시아 쪽으로 좀 가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우리의 진정성과 이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은 이제 아무래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현 박사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NGO가 갖고 있는 취약성, 역량. 근데 이게 결국은 재단하고도 연결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기대는 민간의 주도와 정부가 지원하는 이게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또 지금 국정과제에서 나와 있는 인권, 남북관계, 평화를 조화할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단의 출범 방향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논외인데, 그러니까 자유권과 사회권이 왜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 소위 이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식량권에 대한 주장도 못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좀 아프게 말씀하고 신한 소장이 갔거든요.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가 지원을 할 때는 국제 인권 프레임을 가지고 인권법 프레임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HRBL을 얘기하고 갔어요. 이제 우리도 그럼 좀 더 국제 사회 논의를 좀 실천적으로 우리 전맥해서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어야 국제 사회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도 좀 신뢰도 높고 지지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요 하나의 주제는 이걸로 좀 미흡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을 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2회의에 이용 교수님과 계시니까 우리가 출발을 5분 늦게 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5분 늦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이규창 박사님이 가장 정리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먼저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산가족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산가족은 그냥 남북한으로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이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향민, 남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있고 원장님 말씀하신 비전향 장기수도 뭐 이산가족이고 북한 이탈 주민도 이산가족이고 일시적으로 표류를 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도 이산가족이고 다 이산가족이죠. 근데 하여튼 이산가족은 그 속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 대북 정책, 국제 차원 이런 고려한 단기, 중장기 차원의 관점의 정책 수립이 추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향민, 특히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는 강제 실종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인권의 문제고 책임 규명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향민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책임의 문제를 묻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국 관계 선언 이후에 동족 개념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게 민족 개념, 민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포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산가족 얘기보다는 비자발적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국제사회 언어인 비자발적 가족 분리를 이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민족을 우리 폐쇄적인 관점에서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남북 관계에서는 민족을 연결고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산가족의 날을 이산가족법의 나라 만들었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냥 기념만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기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민족의 개념을 남북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산가족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은 역시 이산 1세대가 고령화돼서 심화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지금 생존자가 3만 5천 명 정도인데 지금 한 달에 한 300명에서 400명 돌아가시고 이게 한 10년 정도면 다 돌아가실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산가족 교류 정책이 물론 이게 북한이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적대적 두국관계 선언 이후에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다 파괴됐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에서도 철거돼서 그냥 상봉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성묘도 좀 사실상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전면적 생사 확인이 가장 필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 남북 차원에서 좀 어렵다고 하면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 국제적 실사사 산하의 ICRC 중앙시민국 또는 뭐 중앙시민사업본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 확인, 재결합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이런 좀 우회에서 이산가족 교류하는 생사 확인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내 차원에서는 이산 1세대가 좀 점점 소멸하니까 이산 2, 3세대 정책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 사업을 좀 법제화하고 이산 2, 3세대가 이산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제 차원에서는 좀 인권 기반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납북자 경우에는 강제 실종, 이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다 강제 실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비준을 촉구하고 이게 UPR의 경우에는 1차, 3차에서
강제집중을 권고가 없었습니다. 이 2차에서 3개, 3차에서 4개, 4차에서 점점 6개로 늘었는데 결국 이제 강제집중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군 포로 문제의 경우에는 2000년 넘어서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결의를 했고 이걸 관심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하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억류자가 지금 북한에 6명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촉구하고 북한에 지금 억류자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또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 정보를 제공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규명과 관련해서 국군 포로 납북자 책임 규명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하라는 거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하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소가 그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 책임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우회적으로 뭔가 우리 정부가 좀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우리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5개 있고 승소했는데 뭐 상징적인 차원의 의미는 있는데 이게 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당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먼저 우리 정부가 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북한 당국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좋겠는데 뭐 저는 민법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하여튼 우리는 좀 국제 인권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좀 예를 들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같은 문제가 인도적 사안, 인도주의 사안 혹은 인권 문제 이렇게 프레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떤 해결 방법이 달라지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것을 인도적 사안으로 호소하든 인권 문제로 호소하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 어떻게 이거를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 것이냐 결국 그 문제인데 그러면은 어떤 입장에서 인도적 사안의 문제로 갈 거냐 인권의 문제로 갈 거냐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사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다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갈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인권을 증진하고 또 그 국제사회 규범과 제도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갈 때는 인권이 편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 접근할 때는 아무래도 인권보다는 인도주의가 훨씬 더 어떤 국제사회에 더 그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또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규범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행동의 어떤 반경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또 숙고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인도적인 문제들은 최소한의 정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뭐 개발과 같이 인도 얘기도 하고 또 평화 발전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이산가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왜 최소한의 인도적인 사안도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국제사회하고 얘기를 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것이 모순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안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어떤 입장으로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북한하고의 어떤 인도적 협력까지도 최소한 것으로 묶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인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입장과 행동과 우리가 북한과 교류와 협력하는 것을 인도주의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입장과 어떻게 병행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어려운 질문만 해서 죄송한데요. 실제로는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 인도주의 사안을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이규창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 소위 고령화와 급속한 사망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 절차를 활용해서 그 서신을 보내봤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안 주는. 그래서 이게 압박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려운데 남북 간에 직접 그럼 두 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는 북한에 있던 대남 정책의 지금 현재 전환 과정이 이런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민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남북 간에 푼다고 한다면 영향을 줄지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규창 실장님은 그 소위 서울 사무소가 비자발적 가족 분리 인권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국제사회 유엔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고 나왔을 때 남북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현미 박사님. 뭐 저는 뭐 당면하게는 북한이 아무것도 접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뭐 지원은 이 대북 지원 자체도 부인하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 납북자나 뭐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만나는 과정을 다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 체제를 흔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뭐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났지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때는 남조선에 친척 있는 거 만나면 가서 하다못해 달러라도 얻어온다. 그러니까 조선마다 가서 만나니까 결국은 사람들 속에 남한은 잘 사느나 이런 나라다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실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납북자 문제라든가 이거를 북한 남북 관계가 괜찮은 2000년대에 많이 좀 말했으면 그때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었겠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김정은 소속에 있게 되면 그 밑에 간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방안을 못 내놓. 뭐 국제기구를 동원해도 이건 안 될 거라고 저는 아주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달라 그러시는데 왜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네. 그럼 우리 현 박사님께는 하나 그 지금 이제 김정욱 그 김충길 예. 김국 갑자기 최충길 김국기 선교사가 지금 10년 이상 옥류돼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 소재나 아니면 생사를 북한이 전혀 안 해줄지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승주 박사님. 그 문제의 사안이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잘 그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이 문제를 가져가면은 저희가 북한이 주도하는 어떤 의제 제기에 저희가 주동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을 명확히 견지해 오지 않은 한국 그 역사적인 흐름도 저희가 지금쯤에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정책이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만 흘렀다는 점을 지금쯤엔 저희가 인정하고 이것은 인도주의 지원의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지금 정부가 중지를 모아서 그러한 것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채널을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만 고민을 해도 지금의 시작점이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시민단체든 정부든 여러 가지 모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인도 지원 사안에 대해서 그 인도 지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 방향으로 좀 이해한 측면이 있어서 토론문을 그렇게 썼는데 뒤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그 차별적인 수혜라든지 수치 구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 발전상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 또 각 기구가 북한 내에 각 기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저희가 정말 그 북한이 요청해서 북한이 모니터링 어느 정도 허용해서 접근 가능할 때는 과연 무슨 정책부터 우선시해서 다가갈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치열한 논의도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시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내려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외래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비자화적 가족 분리 문제를 가지고 대화합시다 이렇게 할 때 외래어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그 이산가족이라고 얘기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이요. 네. 어려운. 예, 아까 현인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여겼을라는 것의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우리는 접근했을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남북 간이 주고받는 것으로 그것이 계속 해결되고 혹은 정체되고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고받는 그런 메커니즘을 다시 가동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기반을 먼저 생각하고 다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논리적으로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인 것이고 인도적 사안이라는 건 적대적인 심지어는 무력 충돌 중에 있는 두 국가 간에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규범적인 거를 북한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쉬워지지만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것으로 해결했던 이산가족 문제를 더 쉽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될 실제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쉬워짐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논리로만 따지면 두 개의 적대 국가론을 해서 동족이나 민족이 아니다 했을 때 그럼 이산가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45년 이후에 이 유럽 그 전체 영토 안에서 국경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바뀌고 전선이 바뀌면서 나왔던 그런 문제로 이산가족 문제가 프레임된다면 굳이 한 민족 안에서의 가족 문제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어떤 가족의 분리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북한하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남한 내부에서는 그렇게 어떻게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이 그 두 개의 적대 국가론을 또 다시 바꿀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절박성을 보면 그죠? 이산가족 문제나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국군포로 문제도 있고 납북자 문제도 있고 엉주자 문제도 있고 이게 개별 사안으로 이게 그 이산이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강제 실종이나 이런 다양한 다른 사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정책 부담을 과제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류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옥류자 문제 풀어준 거 보면 다 거래로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주 힘이 세서 남한한테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북한한테 그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하나도 없이 하자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비밀리에 간첩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밀이 없는 사회니까 북한은 비밀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 하나 던지고라도 데리고 왔으면 그다음에 뭐 어느 나라가 또 들썩할 거고 북한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남쪽에서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북한이 안 받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한은 이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문법으로 북한하고 서로 마주선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든 문제라서 이미 전에 알아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 이전에 김현수 이분이라면 간 다음에 또 들고 북한이 생각하고도 캐나다에다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돌려준 건데 우리가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진짜 저는 항상 그 목사님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픈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전에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주 비관적입니다. 사실 보면 이제 케네스 베나 뭐 이면수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영사적 견도. 케네스 베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북한을 가서 면회도 시켜주고,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가족 통화 다 해주고 서신 교환 다 해줬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통일부 통일백서를 보니까 2018년 그 소위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까지 얻었는데 그 다음에 끊어져 버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카터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 혹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좀 제가 상기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이규창 실장님도 얘기했고 우리 김원준 교수도 얘기했고,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카운트빌리티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를 얘기할 때 그 피해자 중심 접근을 유엔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 그런 논의가 너무 취약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좀 김원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이규창 박사님 얘기하신 거 상당히 동의를 했는데요. 또 이제 김병현 교수님이 이제 8월에 중앙일보에 이제 그 북한 주민이 체제보다 강하다라는 상당히 상당히 감동적인 칼럼을 또 쓰셔가지고 상당히 읽었는데, 이 피해자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이행기 정의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기존의 이 피해자들을 그냥 어떤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걸 넘어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인권 증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행기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회복과 아니면은 또 피해자의 어떤 권리 회복과 그다음에 명예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역량 강화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정권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되어지는 정책들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역량 강화라고 이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뭐 정부에 따라 가지고 바뀌기도 하고 뭐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일관되게 좀 장기적인 효과를 보면서 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들의 이제 인권 의식이나 아니면 역량과, 사실은 뭐 탈북민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권을 풀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키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북한 사정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말씀하신 외래어라고 얘기하신 국제 인권에 대한 어떤 이 개념도 이제 많이 파악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의 역량을 재단이나 아니면 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속적으로 늘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 그걸 타이틀로 쓰고 있는 그 단체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 중심 접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네, 그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대해서는 그 북한 인권 운동을 오래 전개해온 단체들끼리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 침해 사안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 분들께서도 그러한 권리를 인지하고 그것을 운동으로 잇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적인 국제적인 절차라든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이행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학습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 단체의 조력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나 지식에 같이 조력해 드리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했고요. 그래서 개인 진정 절차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단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무대의 장에서 주인공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스피커로서 그걸 주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 무대에서 이 분들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많은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그러한 부분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통일부 관계자가 있는데요. 부담이 안 되면은 한 말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제가 오늘 통일부를 대표해서 왔다기보다는 축사를 이제 대신했고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그 의견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거 저희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0분 반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회 같은 거는 좀 이런 쉬는 시간에 좀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권을 도구화 수단화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압박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권의 압박 정치화 수단이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남북 관계나 평화나 이런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인권 문제를 살짝 미뤄두는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 이제 수단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일관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이 정권 교체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것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 일관성을 국제사회와 호흡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갖고 있는 소위 인권 조직의 축소, 예산 축소, 인력의 축소 이런 것들 속에서 한미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는 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소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 5월 해놨는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 정부는. 전 그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국군 포로, 그다음에 억류자 문제, 또 남북의 평화, 군축, 평화 정착 다양한 목표를 일본하고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정부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 통합적 접근, 그다음 민간 주도의 접근,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 재단을 풀어보겠다는 과제를 내세웠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활성화돼서 소위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풀고 또 인도적 사안을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합리적인 장들이 마련되고 지혜들이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냥 이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저는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제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회의가 열띤 토론 끝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